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황당한 제 얘기를 시작하려면 중학교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친구들과 축구하고, 눈 오는 겨울이면 눈싸움하고, 여름에 화장실에서 물장난치다가 혼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중요했던 키는 반에서 큰 편이었고, 외모는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지 주변에 친구들은 많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쌍둥이 여자애들이 저희 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파트에 오래 살아서 같이 놀았기에 나름 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같이 등하교를 하였습니다. 일랑성 쌍둥이라서 둘이 정말 엄청 닮았습니다. 사실 그때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언니 동생을 구별했을 뿐 길 가다가 한 명씩 만나면 누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생각보다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학원, 같은 버스, 같은 학교, 같은 미용실 등등 지방의 작은 동네이다 보니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언니가 저한테 좋아한다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기에 여자친구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짝사랑은 해봤을 뿐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또 그 쌍둥이들은 예쁘게 생겨서 학교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왜 나를? 이라고 물어보았고 그냥 좋다면서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사귀기로 하였는데 쌍둥이 동생도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순간 쌍둥이들이 나 같은 놈을 좋아할 리가 없지, 놀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쌍둥이들에게 엄청 화를 내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학교에서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보니 겹치는 동선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아파트에서 보기는 했지만 아직도 화가 나 있었기에 모른 척 하였습니다. 고3이 되던 해에 그 쌍둥이 언니는 같은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남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고3이 되었기에 나름 학교에서도 독서실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독서실 책상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쌍둥이 언니에게 온 쪽지였습니다. 그때 마음은 진심이었고 절대 장난치는 것도 동생이 그런지도 몰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좋아한다며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믿을 순 없지만 오해해서 미안해. 하지만 고3이다 보니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해를 풀어줘서 고마워. 가끔 연락하는 건 괜찮지?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고 지낼 정도는 되었습니다. 가끔 연락도 주고받고 매점에서 같이 간식도 사 먹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게 될 즈음 수능 시험이 보게 되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끝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쌍둥이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나올 수 있냐며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자마자 안기며 고생 많았다며 이제 우리 사귀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많이 기다린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진심이었다며 믿어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도 곧 고3이 되는데 공부에 방해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졸업과 동시에 미용 및 메이크업 쪽으로 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거 관련해서 학원도 다닐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동네를 걸으면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들어와 이야기했던 것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보다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쌍둥이 언니와 사귄다는 소문이 쫙 나 있었습니다. 쌍둥이 언니가 예뻤고 학교에서 나름 인기도 좋았기에 저한테 정말 사실이냐고 묻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네가 고등학교 입학이 평준화 지역이라서 쌍둥이 동생은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동생은 제가 대학 가고 한참 뒤에나 여자친구와 같이 보았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면서 당분간 떨어져 지냈지만 여자친구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샵으로 취직하면서 또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고 또 떨어져 2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큰 위기 없이 잘 연애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대학 4년, 군대 2년, 취업 재수 1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결혼을 하자던 여자친구는 입사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결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신입사원 1년이 모아봤자 결혼하기에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가 많이 모아놨다며 그 돈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여자를 처음부터 못 알아본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첫사랑과 약 9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이 1년쯤 지나고 처제가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이직하게 되면서 집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중학생 때 일이 이미 시간이 제법 지나서 이제는 다 같이 맥주 마시면서 지난 추억이라고 웃고 넘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제의 마음속에 제가 있을 거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제와 둘이 있는 상황에서 처제는 노골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와이프가 밤새 광고나 드라마 촬영이 있는 경우에는 외박 또는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럴 때마다 처제랑 둘이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와이프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였고 처제랑 얘기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얘기를 나누고 와서는 결국 처제는 내보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대로 처제도 아직까지 저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였지만 와이프한테 인정했다고 하니까 괜히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약 몇 개월간 처제랑 같이 살면서 아무리 일란성이라도 이렇게까지 비슷할까 했는데 행동, 목소리, 습관, 아파도 같이 아프고 화장실도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와이프랑 같은 마음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게 와이프와 처제가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서 구분이 되는 편이지 아마 같은 옷을 입는다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와이프 손이 다릅니다. 가위에 여러 번 다치고 각종 파마약 등으로 손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아무튼 와이프는 처제를 내보내야 한다며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한 것은 잘 알지만 결국 처제를 집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집가기 전까지는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기에 저희 신혼집 근처로 처제 집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연락은 일절 받지도 하지도 않기로 와이프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가끔 위급하다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처제에게 어떤 연락이 와도 와이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지낸 지 몇 달이 지난 후부터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와이프 옷이 없어지거나 화장품 및 향수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거 대비 많이 줄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뭐 썼으니 줄고 빨리 정리하면서 어딘가에 같이 잘못 들어갔겠거니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와이프가 늦게 오거나 다음날에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 및 정리를 끝내고 잠을 잤습니다. 잠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와이프가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일찍 집에 왔다고 불금인데 같이 맥주 한잔 하자며 치킨을 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서 치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아침까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서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하고 벌떡 일어났더니 옆에도 와이프가 누워있고 앞에도 와이프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와이프도 일어나더니 당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와이프라고 하며 상대방 보고 왜 여기 있냐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손과 저랑 연애하면서 다친 다리의 흉터를 보고 나서야 와이프를 찾았습니다. 서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와이프였습니다. 처제가 와이프 옷을 입고 와이프 향수를 뿌리며 와이프인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고 와이프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젯밤에 와이프인 척한 처제와 여러 번의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에게 모든 사실을 말을 하였고 차마 저한테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많이 속상해하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처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계속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가 돼서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와이프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연실 사과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울고불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장모님에게 따졌습니다. 장모님께서 처제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앞으로 저희 집 근처도 못 가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처제는 퇴사와 자취방을 정리하고 장모님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날들은 와이프랑 이야기해보았더니 와이프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 회사 앞에 찾아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있었고 출장 가는데 심심하다며 같이 따라간 적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제와 관련된 일을 잊고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쯤 와이프가 장모님 전화를 받았는데 처제가 임신을 하였다고 어떻게 하냐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털썩 주저앉아 울면서 지우던지 처제 혼자서 키우던지 입양을 보내던지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로도 저희 자식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이프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며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보다가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에서 제 이야기라도 말하면 그나마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30대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재작년에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만나는 주말 부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처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였고 아내는 처제가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일 이후 휴학을 신청해서 현재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면 언니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심심하면 제가 있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퇴근길에 처제와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집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내를 보려 내려갔다고 생각하고서는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처제가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상태로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던 같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 친구 모임 등이라고 하길래 집에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기에 별다른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말리고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매번 만취해서 들어오고 필름이 끊겨서 전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은 못하였지만 처제의 상황과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에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속옷 차림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길고양이 새끼들만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춥지 말라고 벗어주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얌전히 걸어온 것이면 다행이겠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 사방팔방 까져서 들어왔고 벗어주고 나서 처제도 나름 추웠는지 이상한 박수랑 쓰레기들을 두르고 왔습니다. 그러니 온몸에서 악취도 나고 더러운 것도 묻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알아서 케어를 해주었을 텐데 아내는 없고 그렇다고 다 큰 처녀를 제가 벗겨서 씻길 수도 없고 안 씻기고 약을 안 발라주자니 상처가 더 날 것 같고 참 난감하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지만 차마 결정은 못 내리길래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못 볼 꼴 다 본 상황인지라 가볍게 샤워를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약도 바르고 밴드도 붙여주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처제도 스스로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처음에는 아내도 처제를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더니 자꾸 반복이 되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제가 낮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퇴근하는지 저녁은 먹고 오는지 묻길래 일찍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역으로 처제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거 없다며 퇴근하고 집에 일찍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축구 경기도 있고 처제가 좋아하는 치킨과 생맥주를 도착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직은 많이 미흡해 보이지만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바로 느껴지는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치킨도 올라와 있었고요.
처제에게 저녁을 준비할 줄은 몰라서 치킨을 시킨 거라고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분도 좋고 고맙기도 해서 겸사겸사 처제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진열장에 있는 양주도 꺼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처제가 정신을 차리고 마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취기가 오르는 것 같더니 결국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술까지만 먹으라고 더 이상 술이 없다고 하였더니 본인 방에서 소주를 여러 병 꺼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먹다가 잠들겠지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게다가 다음날이 주말이었기에 늦게까지 처제가 말썽을 피워도 다음날 회사를 안 가니 늦잠을 자면 됩니다. 역시나 술은 처제를 삼켜버렸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참 동안 주사를 부리더니 이제는 저한테도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었습니다. 진상의 끝을 달리다가 피곤한지 자려고 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대충 정리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축구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아내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저보고 절대 나오지 말라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처제는 알몸으로 거실에서 누워 있었고 냉장고는 문이 열려 있고 카페트에는 오줌도 있었습니다. 처참한 거실 꼴을 보면서 할 말이 없더군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심이 한가득 담긴 아내의 잔소리와 함께 처제의 등짝 스매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몇 시간을 치웠고 저는 오줌에 쩔어버린 카페트를 들고 대형 세탁기가 있는 빨래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아내 손에 이끌어 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내가 주말에 올라올 때 가끔 같이 옵니다. 현재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아내랑 같이 있고 게다가 아내 숙소가 있는 곳이 많이 외지고 차가 없으면 나가기도 힘든 곳이라서 집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복학해서 학교를 다닐 예정인데 다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곳이라서 황당한 제 사연을 남겨봅니다. 친구들한테 차마 못했던 말인데 사연을 쓰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유부남입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특히 저만 바라봐주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것은 바라봐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는 것 이외에는 1시간 이상 연락되지 않은 것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유독 심하게 집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특히 속궁합은 최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없는데 제 집에 와서 몰래 집을 뒤지면서 다른 여자의 흔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녀의 물건들은 구석구석 넣어두는 모습이 찍힌 홈 CCTV를 보고서는 기겁하게 되었습니다. 기겁이라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한 후 약 3개월이 넘게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도 지르고 울고 선물 및 장문의 편지를 두고 가는 등 정말 스토킹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그때쯤 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가 오면서 이직하였고 완전히 그녀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연애는커녕 회사 여직원들이 같이 밥 먹자고만 해도 무섭고 식은땀이 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힘들었던 기억은 점차 잊어지고 좋았던 생각만 조금이나마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녀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대 끝나갈 때쯤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 거의 협박과 다름없는 아버지 친구의 딸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과 대화를 나누어다 보니 저와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의 연애 후 저는 프로포즈를 하였고 와이프는 받아주었습니다. 와이프에게는 여동생이 있는 줄 알았지만 볼 수 있는 기회마다 시간이 어긋나면서 못 보았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까지는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철렁하네요. 상견례 날 와이프와 먼저 상견례 하기로 한 한정식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전에 만났던 집착이 심했던 전 여친이 걸어오고 있었고 와이프는 손짓과 함께 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당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고 하더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고 와이프는 자기 동생이 예쁘지 않냐고 하면서 몇 년째 솔로라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고 하였습니다. 처제이자 전 여친이었던 그녀는 아직 그 남자를 잊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 거라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으니 그 남자는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설마 나라면 무섭다. 만감이 교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길었던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와이프와 처제랑 몇 번의 밥 먹는 자리가 있었고 그때마다 와이프에게 동생과 예전에 만났던 사이였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처제는 모르는 사람인 척 하였고 그래서 저도 몰랐던 것처럼 지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와이프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 그때 와이프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하면 화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고 와이프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직업의 특성상 출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맡길 곳이 가까워야 한다고 하면서 처갓집과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신혼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도 사돈이자 친구네 집도 자기 집도 여기라면서 얼마나 지나지 않아 같은 단지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사돈이 되기 전부터 친하셔서 그런지 네 분이서 자주 여행도 다녀오시고 술 한잔 하시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아마 제가 결혼하면서 더 가까워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말하지 않는 것이 잘한 거였다고 믿을 만큼 6개월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주말, 평일, 저녁 할 거 없이 처제가 장모님 만찬을 가져다 준다며 불쑥 찾아오기 시작했고 와이프는 매번 문 열어주기도 그렇다면서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모르는 와이프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처제에게 비번을 알려주지 말자고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처제는 반찬만 가져다 주고 음료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은 것처럼 와이프가 출장만 가면 술을 먹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들을 꺼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자기랑 다시 잘해보자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처제. 술을 많이 마셨네. 데려다 줄게. 몇 번은 제가 처갓집으로 데려다 주고 몇 번은 장모님이 오셔서 데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맨정신에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고 난 지금의 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며 처제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처제와 만났던 사이였던 것을 공개하고 당분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처제도 생각해 본다며 처가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저희 신혼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미 저는 그녀의 언니와 결혼을 했고 처제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었기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쯤 불금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약속이 잡혔고 와이프는 출장 가는 날이어서 오랜만에 진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충 옷만 벗고 침대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침대에 누군가 눕길래 와이프가 일찍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줄 알았습니다. 종종 출장 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를 안고 자다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보니 와이프가 아니라 처제가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처제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더니 걸리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처제는 다시 저와 시작하고 싶다고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었다고 자기는 자주 올 거라고 그러면서 집을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특히 와이프 출장 가는 날에는 술 약속을 잡지 않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 댁 가서 자거나 찜질방 가서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좀 지난 지금 처제가 생리를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생리를 안 한다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기 사서 검사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저와 같이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받고 싶다고 언제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제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 직장 생활을 20년 정도 다니다가 최근에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살이나 어린 아내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제 고향으로 내려와 과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가도 학교도 사회생활도 전부 서울에서 했던 아내에게는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제 결정을 응원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음 하는 장사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과일이라는 것이 싸다고 물량을 너무 많이 받으면 버리는 것이 일이었고, 적게 받아서 단가가 올라가면 다른 곳보다 비싸다며 고객들의 불만이 생겼습니다. 또한 좋고 일정한 과일을 공급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부터 직장 생활과 다르게 정해진 시간에 퇴근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의 여유, 경제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는 야근에 회식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잠자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일에 쉬다 보니 여유롭게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갈 수도 있었고, 퇴근하고 나서 영화 보는 등 아내와 데이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향 친구들과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바뀐 삶에 적응하고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제 고향으로 내려와 과일 장사를 같이 하다 보니 손도 몸도 피부도 상하고, 모르는 사람을 상대하며 몇백 원 때문에 실랑이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또한 SNS에서 보는 아직 싱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엔 아는 지인도 없고 제 친구들 와이프랑 어울리기엔 제 아내와 나이차가 컸습니다. 원하는 취미생활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같이 찾아보고 노력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이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처갓집 가서 놀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은 같이 올라갔지만 과일 장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2박 3일 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일 재고 관리도 문제였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혼자만 처갓집으로 놀다 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처갓집에 있으니 심심했는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곤 했습니다. 신나게 놀라고 용돈도 주었습니다.
아내가 확실히 처갓집을 다녀오기 시작한 후부터는 생기도 돌고 잘 웃었습니다. 혼자만 다녀오는 게 미안하긴 했지만 생업도 무시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을 다녀오면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혼자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옷도 화장도 변하기 시작하였고 처갓집 가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하루 이틀 늦게 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느라 몰랐다. 술을 많이 먹어서 잤다. 장모님 도와주느라 며칠 늦게 온다고 하기에 저 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잠자리 거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결국 끝을 향해 갔고 결국 아내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도착지는 처갓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들어보니 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임신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난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는데 임신했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몇 장의 사진만 찍어 놓고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멍하게 있다가 술을 마시고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무언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차근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관련 영수증, 만나는 사진, 각종 문자와 통화 내역 등등 다 준비했습니다. 완벽히 준비된 날 저녁에 아내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면 다 용서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잘못한 거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떠보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후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현재 처갓집 식구들이 임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 집도 전세를 내놓았고 무단 점거 중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 부모님께서 사주신 집이니 아내 짐도 정리해서 집 밖에 꺼내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눈치를 챘는지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였고 장모님도 내려오셔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잠깐의 방황 후 당연히 돌아갈 거라고 믿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임신을 했는데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면 아내도 장모님도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을 거절하며 오히려 저를 의처증 환자인 것처럼 창피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용서할 마음도 누군지도 모르는 놈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받아줄 생각도 그릇도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할 테니 큰 피해 보시기 전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는 저한테 바람의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라면서 자기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게다가 제 부모님의 유산과 사주신 집도 결국 부부 재산이라며 재산 분할하면 반은 자기네들 거라며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난 후에 아내는 온갖 불쌍한 표정을 지면서 가게로 찾아왔고 용서해달라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경찰을 불러서 끌어냈습니다. 아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본인들 생각대로 잘 안 된 것 같아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상의할 것이 있으면 제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이 진행 중이며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집은 다른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당연히 저희 승소로 다 끝날 거라며 신경 쓰지 말고 지내시다 보면 알아서 다 잘 끝날 거라고 하였습니다.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들에게 많이 시달렸는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빨리 저 인간들과 연을 끊고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와 결혼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는데도 사과 없이 뻔뻔하게 굴더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과하는 저 모습에 더 실망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으면 덜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혼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노총각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일반 공병이었지만 차출이 되어 취사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요리 관련 자격증이나 학벌은 없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나름 그 식당에서 자리를 잡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짬짬이 남은 시간을 투자해 한식, 중식, 일식 등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 30대에는 내 가게를 가지겠다는 목표로 도전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돈과 대출로 작은 푸드트럭을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졸음쉼터, 공연장, 경기장, 박람회 등 나름 스케줄을 짜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푸드트럭이 9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푸드트럭들과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하고 있고 급식 관련 업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들 놀 때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친구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몇 안 남은 친구들과 처음으로 같이 동창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기에 반갑기도 하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안부 인사 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동창회와 모임에 나가니
이제 다들 잘 알고 어색함 없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돈을 빌리러 나온 친구들도 저한테 왔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지만 친구들과 돈 거래를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주며 여윳돈이 없어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불쾌하다며 화를 내고 가는 놈도 있었고 고맙다며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동창회 모임 중에 돈을 빌리러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했는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있다 보니 직장도 못 구했고 그러다 보니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약 20년이 지났는데도 심장은 떨렸고 설렜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눈에는 그 친구가 예뻐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돌려 말하며 거절했을 텐데 명함을 주며 내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저녁을 먹기로 만났습니다. 나름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사정을 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했던 돈만큼은 이미 뽑아서 그 자리에 나갔고 밥을 먹으며 빌려주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새로 내는 가게 지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를 하였지만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고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며칠씩 일을 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일을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새로 내는 가게이기에 제가 직접 가서 서빙 및 조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매장에서 시끌시끌한 것이었습니다. 나가보니 여자친구는 어떤 놈에게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자친구부터 구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놈에게 물었더니 오히려 저한테 자기 마누라랑 놀아난 게 너냐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돈 없고 가난하면 그렇게 돈으로 유혹하고 마음대로 남의 마누라 데리고 놀아도 되냐며 깽판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 불러 일단 그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남편에게 상간남 고소장을 받았고 경찰에는 성매매 관련해서 조사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를 가보니 엄마 병원비라며 빌려준 1,000만 원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성매매 대가로 준 돈으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여자친구는 어떠한 설명과 해명도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매장 공금도 많이 횡령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과 황당함에 멍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황을 설명하였고 증거를 모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동창회 내에서는 파렴치한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번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각종 증거들 덕분에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 공금 횡령 등 각종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제서야 선처해 달라며 연락이 먼저 왔지만 이제는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풀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저에게 온갖 욕설과 비하했던 동창회도 더 이상 안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여자한테 제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며 남편이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서 살겠다고 자기만은 선처해 달라고 가게에 찾아왔지만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순간 진짜일까 고민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볼 때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몇 개의 소송 진행 중이지만 큰 변수가 없으면 제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빌려준 돈이나 횡령한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생에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제 황당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혼자 속으로 삭히려 하니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